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여성인데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치유되거나 궁지에 몰린 순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거창한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엄마와 제가 말씀할 수 있어요. 엄마께서는 넌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아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명 제가 엄마에게 인생의 기적인 셈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일 지금의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를 헤매며 힘든 일을 당했거나 잘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저와 엄마는 친모녀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는 추운 겨울에 이불 옷으로 들어달며 시장을 헤매는 저를 발견하셨고 그 이후로도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저를 잃어버리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반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친모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한참 뒤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저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엄마는 피해 방울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나를 반년 이상 돌봐주셨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 호적에 넣어 주셨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은 제 친외 할아버지인 제 친 알만입니다. 당시에 엄마는 남편과 이혼한 후 샤먼이라는 사람과 함께 시장에서 정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라라는 아이가 없어서 친할머니는 엄마를 제사위하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제가 있어서 할머니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자식과 함께한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리가 쉽게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게 얼마나 불만족스러워 보였을지 생각해봅니다. 제가 며느리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보인 것 같죠? 그래서 내일 제게 냉랭하게 대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할머니는 엄마가 없을 때면 책을 읽으셨다. 아가, 네 친엄마를 찾아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불쌍한 내 며느리, 품 훌훌 털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겠니? 가 떠나라.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했어. 알겠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할머니의 뜻을 몰랐던 나는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얼마나 살아왔는지 몰랐어. 그래서 싫다고 하면서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다. 당신도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질지 못해서 막상 재취하려고 하지 못했었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의 호적에 오르게 되어 그때부터 우리는 한 가정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으로는 전에는 이제 마음 놓고 후 이 집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면서 엄마를 찾아 울기도 하고 길에서 엄마를 닮은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길을 기도했으니까요. 보고 싶어도 아닌 척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사람이란 두 사람이 기대선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는 뜻이야. 형이랑 나가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서로서로 필요해서인지도 몰라요. 가영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가영이가 필요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가영아, 앞으로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지 않을래?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 다만 힘들 때나 슬플 때는 꼭 내게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할게. 엄마의 따뜻한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도 열렸고 그때부터 엄마의 딸로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할머니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마음을 열어주셨고 엄마가 바쁠 때는 저를 챙겨주셨어요. 처음에 서툴서툴한 할머니와의 관계가 저가 중학생이 될 즈음 진정한 친할머니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손녀딸처럼 되었어요. 한때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분에 늦지막이의 며느리랑 손녀딸 거느리고 살게 됐구나. 자식 앞세워 보니 며느리한테 침이 될까 걱정했는데 네가 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혹심도 하고 말이야. 고맙다. 우리한테 와줘서 할미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말로는 며느리를 제가 시키겠다 했지만 실은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남겨지는 게 싫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보내주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붙잡아 둘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던 차에 제가 나타났고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의 입장에선 잘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는 게 미안해서요. 마음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의 진심을 들으니 그제야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말은 안 했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저를 못했다는 죄책감을 항상 느꼈던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제 처지와 비슷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런데 뜻밖의 할머니가 고백을 한 지 얼마 후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은 엄마와 제게 둘만 남았어요.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연이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중 하나는 제 친모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 꿈을 꾸던 사실이었어요. 말이 안 나와서 눈물만 흘리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과는 다르게 친히 엄마이신 분과 만나 이룬 기쁨보다는 엄마가 제게 편안함을 가득 주는 것 같았어요. 다부지거나 소리치고 싶던 내 마음을 참아야 했어요.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면 진작에 경찰에 알려야겠죠. 남의 아이를 데리고 살 생각부터 한 적은 없어요. 부모로서 걱정하는 마음을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반년이 넘도록 기다려봤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머리를 숙였어요. 애를 시설로 내보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권리로 내 딸의 호적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때 우리를 시설로 보냈더라면 좀 더 일찍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겠죠? 설마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들었더니 남편도 자식도 없다던데 혼자 살기 외로워서 우리를 찾나 중이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당신이 우리를 육신으로 한 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이러면 안 되겠다는 실수를 범한 거 아닌가요? 아니겠죠? 나는 예전에 잃어버린 일로 남편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얼마나 상처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알아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지 짐작이나 하나요? 나는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법적으로 따질 것이므로 당신을 고소해서 우리 가정 파탄을 가져온 진짜 이유를 밝혀내야 할 거예요. 할 거라고 해요. 6월 11일에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가영이 덕분에 위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소중한 자식을 우기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모진 일을 하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그걸 제가 두고두고 갚아 나갈 테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순간 침묵의 눈빛이 반짝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모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우리 엄마를 유괴범으로 몰아섰던 것 같아요. 아주 악랄한 방법이었죠. 친묵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다 달라고 하고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방에서 나와서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해. 나도 이미 네 아빠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사는 처지인데 들어보니 이분도 그간 내게 정이 많이 들어 모양이더라. 마음은 아프지만 기량 측면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여기 있는 것도 가영이도 괜찮지 생각하진 못한 친모의 말에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 살아있는데 직접 칠무입으로 듣고 분이 목이 상하더라. 그래서 온몸에 힘을 주고 달달하게 말했어. 친무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그러자 침묵에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 눈치를 살피며 다 같이 대책이라고 말했어. 아니,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 아줌마랑 여기서 살아가는 게 좋다며? 하지만 왜 마음이 바뀌어서 날 따라가겠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자주 찾아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 싫어. 나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더는 유괴범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법적으로도 결코 치지 마세요. 그걸 핑계로 도움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친모가 형사고발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 제게 돌봐주신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엄마가 시장에서 노점 상인으로서 그 돈을 번 가장 바쁜 날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에 처함에 싸우며 그 더위와 본 돈을 받는 것에 애세사 춥다고 판다면요. 인간과 같지 않은 침만 될 뺏기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 고집에 따라 나는 친모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명백히 친모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자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 같았어요. 집안은 배달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상소도를 전혀 닦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쓰레기통과 같았어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담배만 피워 있었어요. 친모의 남자는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듯한 눈치를 챙겨요. 그래서 더욱 악물고 버텨야 했어요.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있던 어느 날, 반가울 집에 도착했는데 친모와 남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야, 내가 그 여자한테 돈 뜯어오려 하지 마라. 애를 데려가려는 건지, 라고 말하면서 친모가 남자에게 반말했어요. 제가 예전에 내가 날 버린 자식이라고 해서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랬다고요. 미쳤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정희야가 딱 도와줄 때가 아니라며 지지배도 없이 따라오는 걸 막고자 했어요. 산 통깨지 뭐야? 아주 최소한의 음부터 네, 그때야 알았어요. 엄마가 의도적으로 나를 버렸다는 것을, 심지어 아빠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렇게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을요. 자를 가졌다는 것, 그래 놓고 큰 돈을 벌어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일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을 나왔어요. 낮이 저물어 어두워졌고 팔꽃은 없었지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향해 엄마와 함께 살았던 집으로 향했지만 선뜻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염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한창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멀리서 정말 엄마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깨가 들썩임을 느끼면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다시는 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며칠 뒤 친모는 집을 찾아와 또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고 엄마는 쪽바시를 던진 물 바가지를 칠무에게 뿌리며 소리쳤어요. 버러지만도 못한 야, 한 번만 더 찾아와 봐. 그땐 똥 물을 끼얹어 줄 테니 앞으로 내 새끼 인생에 훨씬 되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잘 들어. 이 세상엔 이 딸은 없어. 내가 차가운 길바닥에 버린 순간 네 딸 2명을 널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을 불러 테니까. 침묵 속에 사슬이 퍼지는 엄마의 기세였다.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큰 시련을 겪은 우리 모녀는 그 후로 정말 찐모여 사회가 될 수 있었죠. 엄마는 시장통에서 전을 팔아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남들 못지않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자 어학연수도 보내주셨죠.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동기들보다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 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간 모아둔 돈으로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떠나는 모녀 여행이었죠. 그래봐야 싸구려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엄마는 딸 덕분에 난생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됐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면세점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면서 일찍이 줄을 서서 수속을 마친 후에 들어간 엄마와 나는 탑승을 위해 지문 인식을 하는 곳 앞에 섰어요. 먼저 끝나서 문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엄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리 너머로 들여다보니 공항 직원들이 여러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와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한참 후 문 밖으로 나온 엄마에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지문이 달라서 양손을 다 찍어봐도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내 잘못만 같았거든요. 지문이 닳도록 고생한 엄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를 부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결심은 점점 희미해지죠. 교사 2명이 되고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이후에 담임을 맡게 되면서 모든 게 정신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 그때는 또 결혼 문제로 엄마에게 소문을 드렸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2살 위에 형이 있긴 하지만 몇 년 전에 결혼하여 분가해서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돈에 집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좋게 말하자면 그렇고 정확히 말해서 속물적인 분이셔츠를 입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셨죠. 그래,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시장에서 전집을 하시는군요. 전째야, 그거 팔아서 돈이나 벌거라고요. 명절에 나먹는 것에 평소에 누가 전을 사먹는다고 했었죠. 이래서야 어디서 온 줄 모르는 수라 제대로 해올 수 있겠어요? 이미 들어선 대로 저희 큰딸은 사업을 크게 하는 집딸이라서 홀수도 그렇고 예단비도 그렇고 내가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너는 전고 팔아서 멀리 얼마나 해왔는지요? 그래서 주변에 망신받지 않으려면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나마 네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탄탄하다 생각되어서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차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손해를 본 것은 질색이라 생각해. 그러니 뱃새가 황조롭지 못하다고 해서 황조를 잃을 필요 없어. 너도 성실하게 해봐. 내 아들을 거절하지 말고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두던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관을 두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참겠어요. 남편은 제 엄마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서 제 엄마가 사위감을 좋아하시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고 챙기는 사람이라 나만 참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분명 대놓고 과한 온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사사건건 손이 형님과 비교하며 혼수를 준비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손이 형님이 원치 않는 참변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예를 들어 단계 500이인 쿠토도 우리 GTB 컵에 맞지 않다고 했어요. 동서 형편이 어렵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세에 따라야 하는데 동서가 이렇게 외우면 결국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될 거야. 정말로 힘들면 나한테 도움이라도 청하라 그랬어요. 어머님께 고작 한복 한 벌을 해드리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나는 모피코트에 LMS 가방을 하나 선물했는데 비교되지 않겠어. 아무리 형편대로 하는 것을 하지만 동생이 그러다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 뭐 나야 상관없지만 대략 그런 식이었어요.
말끝마다 자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한 대 치워받고 싶다 하니까 그 나이 먹도록 제 힘주고 돈 한 번 벌어보자 적 없으면서 돈 쓰는 데는 아주 도서더라고요. 말끝마다 있는 집이 어쩌고 시세가 어쩌고 하는데 정말 순간순간 주먹이 불끈할 정도였어요. 이런 압박 속에서도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약간의 엄마 도움을 받아 성의껏 혼수 준비를 했어요. 그래봐야 어머니 눈에 난 차겠지만요. 그나마 걱정과 달리 어머니가 분개를 받기는 맡기려던데도 혹시든 분신을 받기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시 함께 살자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지 내심 걱정했지만 아직은 자식이 수발발 받으며 살 나이는 아니라며 분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제가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회사 근처로 하기를 바랐는데 남편이 굳이 고집을 부려서 진단과 5분 거리로 하게 됐어요. 엄마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딸 내외를 곁에 두고 자게 되어서 그런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치며 반찬들을 해다가 제 집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나가셨죠. 남편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엄마를 도와 가게를 마무리했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사회가 딸보다 낫다는 말을 빨리 휩쓸게 되셨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겨울, 결혼해서 처음 맞는 설이 되었어요. 방학 중에 수업이 없었던 저는 일찌감치 엄마가 계신 시장에 들러 장을 받았어요. 서당 집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전집 딸인 저는 그중 하나만큼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쳐 가겠다고 하려고 형님에게 전화했는데 글쎄 동서 몰랐어. 나 친정 식구란 괌 여행 가는데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혹시 알고 있나 물어봤더니 남편도 처음 듣는다고 했어요. 거라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그러면 뭐 어때서 그러세요? 잘해야 니들이 와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명색상 내가 전집 딸인데 다치는 거야? 선수가 아닌가요? 큰 언니야. 워낙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부엉이를 한 줄 모르니까. 어차피 오면 다 내가 할 일 아니야. 일도 안식일에 불러다 벌을 씌울 일이 뭐 있어? 하는 사람들이나 해야지. 그래서 사댁이랑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럼 나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명절 내내 전이나 부치고 차례상 차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건가요? 제 집에서도 귀한 자식이에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는 어머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 어머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너,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능한 거야? 그럼 며느리를 둘이나 두고 나를 보고 나 혹은 붙일 것이라고? 뭐냐,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도 생각이 생겼어. 마음대로 해봐. 샤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돈 많은 친정은 며느리를 여행시키고 가난한 친정은 며느리를 독박시키는 건 말이 되냐고요? 이번 명절이 첫 명절인데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곧장 고쳐야 한다는 것 같아요. 어머님과 마사님 그랬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이 되었고 한창 바쁜 엄마를 도우려 시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바빠야 할 시간에 엄마 가게만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생선 쪽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모피 코트를 입은 사모님이 와서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전부 7가지 재료까지 준비하고 나니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모피 코트를 입은 사모님은 누구인지 알겠다는 듯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던 시어머니 아니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확실히 감이 잡혀거든요. 저 대신 엄마를 불러 다음을 붙이게 하려는 심산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가 가까워 올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집 현관을 들어섰는데 역시나 엄마가 주방에서 다음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뒤집힌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나와. 엄마가 왜 여기서 다음을 붙이고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느냐고. 나한테는 이따금 사람한테 며느리 되자만 받아도 돼. 그래서 내 때문에 엄마까지 괴롭힐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였어요.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시험이 끝나자고 하니 나를 보고 놀라셨어요. 언니,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내 엄마를 부르면서 뜻대로 다룰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내 엄마까지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나와서 아니다며 나를 말리셨어요. 아니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감싸줄 필요 없어. 돈이 많은 집딸인 큰 며느리인 해외여행을 보내면서 나는 가난한 집딸이라고 와서 모두를 다 받아주라고 하는 여자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게는 그런 일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런 일을 결코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나의 엄마에게 매수 구하는 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엄마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했는지. 그래서 엄마야,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따르지 마라. 나를 위해 더는 희생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어서 옷을 입고 따라가자.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말이 막혀버렸어요. 어린아, 미안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은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못했구나. 시어머니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혀졌어요. 2분 동안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 나는 물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부를 내려놓고 미시를 떠났고 만찬을 먹고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렸을 때인 큰아들인 나는 6살쯤 되었을 때의 기억인데 아버지가 떠남을 알리고자 시장으로 모아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엄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길도 없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시장통을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는 집 앞에서 멈추었고 기름 냄새에 허기를 느꼈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한 접시를 개는 손까지 보였지만 더 먹고 싶은지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는 돈이 부족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두 아이들에게 가득 찬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다 팔지 못하면 손해볼 테니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내 눈치만 보고 있길래 하나씩 집어 입에 넣었더니 그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신 남겨둔 접시를 정신없이 치웠다는 모진 사람이 크로키라고 맛있다니 말이 되니 아주머니가 더 물어준 전 한 접시를 애디량 먹어 치웠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살겠는가 싶었는데 그때 죽기로 마음먹었던 나를 살린 사람이 다른데 어머님이시다는 걸 몰랐어. 세월이 흘러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낮에 시장에 갔다가 사돈 가게를 보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때 네 어머니도 너를 다시 만나자 마음 먹었을 거야. 그날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눴었거든. 자식을 키우며 지내야지. 내 아이가 100세까지 울지 않게 하려면 살아야죠. 어머니께서 한 번 가방을 들고 말할 때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그런데 내가 넣은 기를 몰라서 잘못했다며 말이죠. 엄마가 시어머니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사셨지요. 그 후로 저에게 등을 쓸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미자에 먹을 걸 올려주어 사위에 달게 했잖아요. 저에겐 그게 매우 충분해요. 어려운 시기를 잘 껴나와 살만 해주셔서 다시 만난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다른 이에게 빚만 지었지만 오늘은 제 식구들에게 돌려줄 차례군요. 명절의 의미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냄새와 품격을 나누는 거 맞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가족은 따로 없어서 혼자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지만 올해 설에는 사위도 함께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튼튼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야? 자식들도 잘 키웠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가면서 지내자고요. 매년 명절마다 우리 집은 시댁에 모여 함께 음식을 해 먹으면서 명절을 맞이해 왔어요. 덕분에 엄마는 명절 음식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몇십 년 전 엄마가 행한 선행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한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